2024년 11월 3일 오전 8시 42분 부산 사하구 장림동의 한 오래된 다세대 주택에서 이웃 주민의 신고 전화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위층에서 며칠째 이상한 냄새가 난다. 휴대전화도 안 받고 문도 열어주지 않는다. 사하경찰서 형사팀은 평범한 실종 점검 정도로 생각하고 현장에 도착했지만 현장의 정적과 문틈으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어딘가 이상한 냄새가 단순한 가스 누출이나 음식 부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즉시 감지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마주한 것은 정돈되지 않은 거실, 뒤엉킨 생활용품들, 그리고 며칠간 사용 흔적이 없는 침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사들의 눈길을 붙잡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는 뚜껑이 덮인 큰 냄비 하나가 올려져 있었고 불은 꺼진 지 오래였지만 냄비 바닥은 여전히 희미하게 따뜻했습니다. 경찰이 처음 주방을 확인했을 때 아내 김모 씨, 냄비 근처에 서 있었지만 시선을 피하며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수색하던 형사들은 주방 싱크대 아래에서 남성용 운동화 한 짝이 젖어 있는 상태로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냉장고 아래 바닥에 닿지 않은 얼룩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이 얼룩이 단순히 음식물인지 혹은 다른 흔적인지 현장에서 즉시 채취했습니다. 문제는 남편 박모 씨가 사흘 전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연락이 모두 끊겼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실종 신고는 없었지만 현장 전체가 이미 단순 가출이나 부부 다툼의 범위를 넘어서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내 김 씨의 태도는 결정적으로 의심을 틔웠습니다. 남편의 행방을 묻는 형사들의 질문에 그녀는 출장 갔다고 짧게 답할 뿐 날짜와 목적지조차 정확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실내 CCTV는 며칠 전부터 전원이 꺼져 있었고 최근의 영상은 어디에도 저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냄비의 내용물을 확인하기로 결정합니다. 형사들은 이 과정이 증거 훼손의 우려가 있어 신중을 기했습니다. 냄비의 뚜껑을 열기 전 감식반이 즉시 투입되어 표면 지문과 열흔을 먼저 채취했습니다. 뚜껑이 천천히 열렸을 때 주방에 있던 경찰과 감식반 전원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냄비 안에는 일반적인 음식 재료로 보기 어려운 이물질들이 떠 있었고 형태가 완전히 파악되지 않는 덩어리들이 국물 속에서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감식 초기 보고에 따르면 그 안에는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조직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식 발표는 감식 후에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내 김 씨는 냄비를 수거하는 순간에도 표정 변화가 거의 없었고 형사들이 질문을 반복하자 그냥 버리려고 끓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엇을 버리려 했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즉시 주거지 전체를 특수수사구역으로 지정하고 아내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실로 이동시켰습니다. 현장 전체에서 채취된 흔적들, 바닥 얼룩, 싱크대의 미세 조직, 냄비 속 내용물, 그리고 아내의 옷에서 발견된 자국들은 모두 국과수로 보내졌습니다. 이 사건이 처음 언론에 포착된 것은 단순한 실종 의혹에서 시작했지만 주방에서 발견된 냄비 한 개가 사건의 중심에 서면서 전국적 관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국과수 1차 회신이 전달되었습니다. 형사팀은 그 내용에 충격을 받았으며 이 사건은 더 이상 은폐할 수 없는 중대한 강력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부산 사하경찰서 형사팀은 국과수에서 전달된 1차 감식 결과를 확인한 직후 사건을 즉시 강력 1팀 전담으로 전환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매우 조심스러운 표현으로 다음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방 냄비 내 채취물 중 일부에서 사람 조직과 유사한 형태의 생체 구성물이 확인됨. 추가 정밀 분석 필요. 직접적인 단정은 피했지만 이 한 줄만으로도 형사팀은 더 이상 실종 범죄에서 조사할 수 없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남편을 본 사람들. 남편 박모 씨. 의 회사는 부산 사상공단 인근의 중소 물류업체였습니다. 형사들은 가장 먼저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평소 성실한 편이었고 무단결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흘째 연락이 안 돼 내부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부부 사이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폭력적인 갈등은 없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증언은 함께 일했던 동료의 말이었습니다. 마지막 출근일인 10월 31일 저녁, 박 씨가 갑자기 얼굴이 굳은 채로 전화를 받더니 바로 퇴근했습니다. 전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고 통화 직후 집 쪽을 향해 급히 이동했습니다. 이 진술은 그날 밤 자택 근처 CCTV 기록과 맞아떨어졌습니다. 박 씨가 집 근처 골목길의 모습을 드러낸 시각은 오후 7시 12분. 그 이후의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 집안에서 발견된 추가 단서들. 포렌식 팀은 주거지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형사들이 주목한 것은 화장실 배수구에서 채취된 미세물질이었습니다. 초기 보고에 따르면 배수구에서 나온 잔여물 중 일부가 냄비에서 발견된 것과 성분 구조가 유사하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는 현장에서 이루어진 어떤 행위가 단순히 주방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실내 여러 공간을 오가며 이루어졌음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거실 청소 도구에서 강한 세정제 사용 흔적이 포착되었고 베란다에는 최근 태운 것으로 보이는 쪽지 조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쪽지 조각은 대부분 탄화돼 있었지만 일부는 글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못 참겠다. 다 끝내고 싶다. 11월 1일 밤. 국과수는 이 문구가 남편 박 씨의 필적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밀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3. 아내의 첫 진술. 아내 김 씨는 참고인 조사에서 처음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형사들이 집안에서 발견된 기록을 보여주자 진술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10월 말에 집을 나갔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당일 저는 혼자 있었고 그 냄비는 그냥 버리려고 끓인 거예요. 남편이랑 다툰 건 맞지만 그 이후로는 못 봤어요. 하지만 형사들은 김 씨의 여러 진술이 시간대와 행동 기록에서 불일치하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그날 밤, 집 주변 CCTV에는 남편이 집 방향으로 들어오는 모습만 기록돼 있었고 그가 다시 나가거나 이동한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더불어 이웃 주민 한 명은 다음과 같은 진술을 했습니다. 11월 1일 밤 9시쯤 위층에서 남녀가 크게 언쟁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한참 뒤 무언가 바닥에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형사팀은 즉시 이 진술을 기록하며 김 씨에게 시간대를 재확인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4. 남편의 휴대전화. 마지막 신호. 짧은 실마리는 박 씨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에서 나타났습니다. 11월 1일 밤 9시 26분. 휴대전화는 박 씨의 자택 내부에서 마지막 신호를 보냈고 그 이후 배터리가 갑자기 꺼졌습니다. 통신사는 기기 파손 또는 강제 종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휴대전화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5.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냄비의 정밀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 형사팀은 이미 범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정황이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온 직후 실종, 집 내부 곳곳에 비정상적 흔적, 아내 김 씨의 진술 불일치. 사건은 단순 실종이 아닌 중대 강력 사건으로 격상되었고 사하서 강력팀은 아내를 공식적으로 참고인해서 피의자 전환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형사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국과수의 2차 정밀 결과가 이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뒤흔드는 결론을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사하경찰서 강력 1팀은 국과수의 2차 정밀 분석 결과가 전달된 새벽 1시경 즉시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보고서 첫 문장은 형사들의 추측을 단단히 굳히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방 냄비 내 조직과 화장실 배수구의 잔여물은 동일 생체에서 유래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됨. 직설적인 표현은 피했지만 국과수 보고서는 두 장소에서 채취된 물질이 사람의 조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명확히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형사들은 사실상 부부 사이에서 벌어진 폭력 사망 사건, 사체 훼손 및 은폐 시도라는 방향으로 시야를 좁히기 시작했습니다. 1. 국과수 분석의 핵심 3가지. 보고서는 총 32페이지였으며 형사팀이 특히 주목한 내용은 다음 3가지였습니다. 예. 배수구와 냄비의 조직이 동일 출처로 추정. 유전자 분석에서 나온 초기 일치율은 86%였습니다. 최종 확정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동일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 2. 바닥 얼룩에서 검출된 성분. 거실 바닥에서 채취된 미세 얼룩에서 혈액 단백질 구성 성분과 동일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누군가가 바닥을 고농도 세정제로 반복 세척했음을 의미했습니다. 리름, 안의 옷가지에서 발견된 미세한 흔적. 세탁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옷에서 청소 도구와 동일한 화공약품이 검출되었습니다. 형사들은 이 흔적이 사건 직후 급히 청소했다는 정황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세 정보는 모두 자택 내부에서 물리적 충돌과 이후에 은폐 시도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2. 아내 김 씨의 진술 변화. 아내 김 씨는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형사들은 그녀의 작은 동작대, 손톱을 반복적으로 만지작거리는 습관, 질문할 때마다 호흡이 짧아지는 패턴으로 긴장감을 확인했습니다. 냄비 안에 들어있던 건 뭐였습니까? 형사가 묻자 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건 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냥 오래된 음식 찌꺼기였어요. 그러나 형사가 국과수 보고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자 김 씨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보고서에 적힌 생체 조직라는 단어를 본 순간 그녀는 말문이 막힌 듯 눈을 피했습니다. 남편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11월 1일 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하지만 형사팀은 이미 그날 밤의 증언과 CCTV 기록, 그리고 내부 증거를 통해 김 씨의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 숨겨진 고가 카메라의 존재. 현장 감식은 두 번째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집안에서 발견된 가정용 CCTV 외에도 거실 책장 뒤쪽 상단에서 외부인이 설치하기 어려운 형태의 소형 고가 카메라가 추가로 발견된 것입니다. 카메라의 SD카드는 비어 있었지만 저장 포맷을 분석하던 감식 요원은 중요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최근 48시간 녹화 기록은 고의적 삭제 흔적. 삭제 시간이 11월 2일 새벽 2시 14분. 삭제 작업은 스마트폰 연동 앱을 통해 이루어진 정황. 스마트폰은 아내 김 씨의 로그인 기록과 일치했습니다. 형사들은 그 시각 김 씨가 무엇을 삭제했는지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11월 1일 밤 9시 11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였기 때문입니다. 4. 남편 박 씨의 움직임이 끊긴 시각. 디지털 포렌식 팀은 박 씨의 교통카드 기록과 휴대전화 위치 데이터를 결합해 마지막 이동분을 재구성했습니다. 19일 3. 회사에서 퇴근. 19일 비배. 자택 인근 골목에 도착. 19일 12는 이후 위치 변화 없음. 20일 된 26. 휴대전화 마지막 신호. 그 후 전원 꺼짐. 사거리 CCTV에서 박 씨는 평소보다 표정이 굳은 상태로 집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는 회사 동료의 갑작스러운 전화 후 급히 귀가했다는 증언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형사들은 전화 상대가 아내였는가라는 의심을
자연스럽게 갖기 시작했습니다. 5. 사라진 물건 2가지. 현장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2가지 물건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스마트폰, 평소 주방에서 사용하던 대형 칼 한 자루. 둘 다 실종 전까지 박 씨가 사용하던 물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방 칼은 평소 그 자리에 항상 있던 물건이라고 이웃이 증언해 형사들은 김 씨가 사건 직후 일부 물건을 고의적으로 치웠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6. 급변하는 사건의 흐름. 이제 수사의 주요 포인트는 4가지로 좁혀졌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온 이유, 사라진 이유, 냄비, 배수구, 바닥에서 발견된 조직의 출처, 아내의 고의적 CCTV 삭제 정황, 사라진 칼과 스마트폰의 행방. 사건은 점점 더 은폐 시도, 사체 훼손 의혹,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형사팀은 김 씨에게 법률 고지 후 정식 피의자 신분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형사들을 더 깊은 혼란에 빠뜨린 것은 그날 오후 국과수에서 추가로 전달된 예비 분석 한 줄이었습니다. 배수구에서 채취된 물질 중 일부는 여성 DNA로 추정되는 혼입 흔적이 확인됨. 형사들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음을 직감했습니다. 사망자가 남편 단독인지 혹은 이 집에서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는지 그 누구도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국과수에서 전달된 여성 DNA 추정 혼입이라는 문장은 사하경찰서 강력팀을 처음부터 다시 사건 구조를 짜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건의 중심은 남편 박 씨의 실종과 아내 김 씨의 은폐 정황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성 DNA, 그것도 배수구에서 검출됐다는 점은 사건 현장에서 또 다른 인물이 있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예, 혼입된 여성 DNA는 누구의 것인가? 형사팀은 첫 단계로 매우 단순한 가능성부터 검토했습니다. 아내 김 씨 본인의 DNA인가? 최근 집에 드나든 지인이 있는가? 제3의 인물이 사건에 연관됐는가? 국과수는 혼입된 DNA의 절편 구조가 김 씨와 일치할 가능성을 현재 확인 중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특이점은 DNA 일부가 물에 오래 노출된 상태에서 분해된 형태라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 접촉이 아니라 강한 세척 또는 반복적인 물 흐름 속에 노출된 흔적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곧 사건 발생 직후 누군가가 어떤 물질을 집중적으로 세척한 행동을 했음을 의미했습니다. 2. 그날 밤 10시쯤 들린 비명. 또 다른 이웃의 증언. 형사들은 추가로 이웃 주민들을 다시 면담했습니다. 그중 복도 반대편에 사는 60대 여성이 새로운 진술을 했습니다. 11월 1일 밤 10시쯤이었어요. 남자 목소리가 크게 고함치고 잠시 뒤에는 여자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금방 조용해졌어요. 앞선 언쟁 소리 증언과 결합하면 그날 밤 집안에서는 상당한 충돌이 있었다는 정황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영사팀은 비명의 주체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집중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3. 사라진 스마트폰과 접근 기록. 남편 박 씨의 스마트폰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통신사 기록 분석에서 중요한 정보가 포착됐습니다. 11월 1일, 20일 뒤에 22. 박 씨 휴대전화에 설치된 메신저 앱이 누군가의 로그인 시도 기록을 남김. 위치는 자택 내부와 일치. 이 기록은 남편 본인이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형사들은 충돌 직후 누군가가 휴대전화를 열려고 한 정황으로 해석했습니다. 왜 로그인 시도가 있었는지, 누가 시도했는지, 무엇을 찾으려 했는지, 수사는 점점 더 복잡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4.
삭제된 CCTV 일부 복구, 의미심장한 공백. 감식팀은 삭제된 거실 미니 카메라의 저장 매체를 복구하던 중 약 8분간의 영상 데이터를 일부 되살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복구된 자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영상은 11월 1일 20일 뒤의 성삼, 돔 20일 뒤엔 11 구간, 카메라 렌즈 일부가 종이 조각 같은 것으로 가려진 상태, 사람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음. 그러나 팍 하는 충격음이 2번 녹음되어 있음. 이 공백 구간은 남편의 마지막 위치 신호와 이웃이 들었다는 고성, 비명 시각과 거의 겹쳤습니다. 형사들은 이 순간에 물리적 충돌 혹은 싸움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5. 아내의 진술은 더 모순되기 시작한다. 형사팀은 복구된 영상 일부를 근거로 아내 김 씨에게 다시 진술을 요구했습니다. 그 시간대에 왜 카메라가 가려져 있었습니까? 저는 몰라요. 남편이 했을 수도 있어요. 아시빌 시경,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이때 형사들은 김 씨의 신발 바닥에서 미세한 긁힘 자국과 세정제 잔여물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사건 발생 이후 급한 청소가 이뤄졌음에 간접적으로 재확인한 셈이었습니다. 김 씨는 질문을 거듭할수록 진술의 내용이 조금씩 바뀌었고 시간대가 흔들렸으며 행동 기록이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6. 제3의 인물 가능성 검토. 형사들은 여성 DNA 존재와 이웃의 비명 증언을 근거로 다음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외에 다른 여성이 현장에 있었다. 그 인물은 충돌 당시 집안에 있었을 수 있다. CCTV 삭제와 관련됐을 여지도 있다. 아내가 숨기려는 또 다른 관계나 사건이 있을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형사팀은 주변 CCTV, 카드 기록, 택배 출입 내역, 그리고 건물 입주자 전원을 대상으로 세밀한 출입 동선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실한 제3의 인물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성 DNA가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사는 단순 부부 사건에서 벗어나 더 큰 범주로 확장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7. 국과수의 또 다른 예비 분석. 오후 5시경, 국과수에서 또 하나의 예비 보고가 전달되었습니다. 주방 냄비 내 구성물에서 열 처리 흔적이 규칙적으로 반복된 조직이 발견됨. 이는 누군가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끓는 물 혹은 고온 환경에 조직을 노출시킨 흔적이라는 의미였습니다. 형사들은 이제 거의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서는 단순한 이혼 갈등이나 폭행이 아니라 사망, 사체 처리, 은폐 시도라는 중대한 범죄 흐름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러나 피해자가 남편 단독인지 혹은 여성 DNA 주인이 또 다른 피해자인지 아직 단정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한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국과수의 예비보고가 전달된 다음 날 아침, 사하경찰서 강력 1팀은 사건의 흐름을 정밀하게 재구성하기 위한 전면적인 타임라인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드러난 정황만으로는 사건의 중심을 특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형사들은 특히 11월 1일 밤 8시 50분부터 11시 30분까지의 약 2시간 40분에 결정적 공백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시간대 동안 남편 박 씨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집안에 누가 있었는지, 그리고 왜 여성 DNA가 배수구에서 검출됐는지 그 어느 것 하나 확정된 답이 없었습니다. 예, 휴대전화와 와이파이 로그, 그리고 불가사의한 신호. 디지털 포렌식 팀은 집안의 공유기 접속 로그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들은 상당히 이례적인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21년 17토, 21정 25,
집 내부에서 등록되지 않은 기기 1대가 공유기에 잠시 접속. 기기명 갤럭시 A32. 매크 주소는 특정 개인과 직접 연결되지 않지만 여성 사용자 비율이 높은 모델군. 이 접속은 약 8분간 유지된 뒤 갑자기 끊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목할 점은 해당 시간대가 바로 거실 미니 카메라가 가려져 있던 시간대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형사들은 다음 3가지 가능성을 분석했습니다. 아내 김 씨가 소유한 바른 기기인가? 남편이 사용했을 가능성? 제3의 여성이 잠시 집에 있었는가? 특히 매크 주소가 건물 주변의 CCTV에 나타난 기기들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형사들을 더 깊은 의문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2. 복구된 통화 내역의 단서. 또 다른 변곡점은 통신사에서 전달한 통화 시도 기록이었습니다. 박 씨의 스마트폰에서 11월 1일 21대 24에 같은 번호로 3차례 통화 시도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번호는 바로 아내 김 씨의 휴대전화였습니다. 문제는 김 씨는 조사 내내 그 시간대에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해왔다는 점입니다. 형사들은 이 모순을 근거로 김 씨의 행동을 다시 세밀하게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3. 아내의 핸드크림이 남긴 오차. 감식팀은 김 씨의 주방 싱크대 주변에서 미세한 양의 화장품 잔여물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배수구에서 채취된 여성 DNA 일부에서 핸드크림 성분과 동일한 화학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핵심은 다음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날 저녁 집안 청소도 하지 않았고 주방에 오래 머무르지도 않았다고 진술. 그러나 배수구 DNA는 장시간 손을 물에 노출하거나 물건을 씻을 때 묻을 수 있는 패턴. 게다가 핸드크림 성분은 일반적인 적촉보다 고온 세척 시 더 짙게 남는 특성. 형사들은 이를 통해 김 씨가 최소한 한 번 이상 주방과 화장실 사이를 오가며 어떤 세척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남편 실종 직후의 흔적과 맞물리면서 김 씨의 알리바이를 사실상 무너뜨리는 결정적 단서가 되었습니다. 4. 사라진 칼의 흔적. 초기 조사에서 주방에 대형 칼 한 자루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사들은 주방 칼을 거치하는 칼집 내부의 미세한 긁힘 자국에서 남편 박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조직의 미량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 조직은 아직 유전자 분석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칼이 사건 당일 내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 칼이 실종된 스마트폰과 더불어 사건의 핵심 증거라는 사실이 거의 확실해지고 있었습니다. 5. 이웃의 추가 진술. 10시 40분쯤 물이 장시간 내려갔다. 이웃 주민 한 명이 중요한 발언을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10시 40분쯤이었나요? 화장실 쪽에서 물이 아주 오래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훨씬 길었어요. 이 증언은 배수구에서 발견된 생체물질의 세척 흔적, 핸드크림 성분 DNA, 그리고 사라진 칼의 정황과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형사들은 사건의 흐름을 다음과 같이 추정하기 시작했습니다. 21시 초반, 격한 언쟁 및 충돌. 21시 20분대, 휴대전화 로그인, 통화 시도. 21시 22시대, CCTV 가림 행위. 22시 23시 사이, 주방 화장실 간 반복 이동. 22시 40분 이후, 집중적인 세척 활동.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형사팀은 사건 은폐 작업이 이루어졌을 시각으로 이 구간을 주목했습니다. 6. 아내의 결정적 실수, 헝겊 1장. 수사관이 거실 장식장 맨 아래 칸을 점검하던 중 오래된 틈 사이에서 말라붙은 헝겊 조각 1장을 발견했습니다. 국과수의 간이 분석에서 이 헝겊에서는 2가지 혈액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반응, 남성 혈액 구성과 일치. 두 번째 반응,
여성 혈액 구성과 유사한 양상. 이는 배수구의 여성 DNA 정황과 이어지는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헝겊은 짤물막하게 찢겨 있었고 누군가가 서둘러 숨기려 한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형사들은 이 순간부터 사건이 부부 폭력 사건이 아니라 남편 사망, 또 다른 여성의 부상 또는 개입 가능성이라는 가능성을 강하게 염두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7. 새로운 가설의 등장. 수사팀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가설을 세웠습니다. 남편 박 씨는 아내와의 갈등 중 사망했을 가능성. 그 과정에서 여성 제3의 인물이 있었을 가능성. 제3의 인물도 부상을 입었거나 사건 후 흔적을 남겼을 수 있음. 아내는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장시간 세척 및 정리 작업을 진행. 일부 조직은 냄비로 옮겨져 은폐 시도가 있었을 가능성. 물론 이는 아직 추정 단계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증거가 일정한 패턴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들이 다음 단계로 계획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내 김 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의 전면 해제. 삭제된 메신저 기록, 통화, 사진, 와이파이 접속 이력, 이 모든 것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건은 이제 부부 사건의 영역을 넘어 복합적이고 고도로 은폐된 중대 강력 사건으로 완전히 성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결정적 증거는 아내 김 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복구 결과에서 나왔습니다. 형사팀은 법원의 긴급영장을 확보한 후 김 씨의 휴대전화 전체 저장 영역을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했는데 삭제된 파일들의 양이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11월 1일 밤 사건 발생 시간대 22:50트 22된 17 사이 기록이 거의 전부 삭제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삭제 방식도 일반적인 단순 삭제가 아니라 전문 복구가 어려운 덮어쓰기 삭제 방식이 사용돼 형사들은 사전에 준비된 행동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렌식 팀은 남아있던 메타데이터 일부를 복구하는 데 성공했고 그 안에서 사건의 흐름을 뒤집는 결정적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1. 카메라 앱 자동 로그 기록 47분의 존재를 드러내다. 복구된 로그 중에는 김 씨의 기본 카메라 앱 사용 기록이 남아 있었는데 형사들은 이 기록에 놀랐습니다. 20일 된 5호트, 20일 된 50B 사이 카메라 앱이 총 14회 실행 길이는 3초트 40초 사이. 문제는 김 씨는 조사 과정에서 그날 사진이나 영상을 찍은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해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로그 기록은 말아보 있었습니다. 그 시간대 누군가는 카메라 앱을 반복적으로 실행하고 있었다. 형사들은 두 가지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김 씨가 현장을 기록했으나 이후 삭제했는가? 제3의 인물이 김 씨의 휴대전화를 사용했는가? 카메라 앱 자체에는 파일이 남아있지 않았지만 복구된 메타데이터는 사진 파일 6개, 영상 파일 2개가 삭제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영상 파일 2개는 각각 20일 된 19, 20일 된 27에 생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시간대는 남편의 휴대전화 마지막 신호 20일 된 26과 정확히 겹치고 있었습니다. 2. 메신저 앱의 자동 백업 잔여 조각. 포렌식 팀은 인기 메신저 앱의 클라우드 자동 백업 로그에서 혹시 모를 잔여 조각을 찾기 위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문자열 일부를 복구했습니다. 지금 와 있어. 빨리 들어와. 문 잠그면 안 돼. 8시에 출발했어. 이 복구된 문구들은 전체 대화가 아니라 남아있는 몇 줄의 데이터 파편이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보낸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형사들은 이 문구에서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누군가를 집으로 들어오라고 말한 정황이 있다. 이 단서는 여성 DNA의 존재, 등록되지 않은 갤럭시 A32 기기 접속, 그리고 미니 카메라 삭제 정황과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 지문 분석, 주방 칼의 손잡이에서 발견된 확률 12%의 흔적. 사라진 주방 칼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형사들은 칼집 내부의 미세한 지문 흔적을 확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지문 전문가의 예비 보고서는 매우 흥미로운 결론을 담고 있었습니다. 칼집 내부에서 검출된 지문 패턴 일부가
김 씨의 것과 부분적으로 12% 정도 일치. 이는 결정적 증거라 보기엔 부족했지만 형사들은 칼이 최소한 김 씨의 손에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칼집 내부의 조직 흔적은 남편 박 씨의 혈액 구성과 높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4. 복구된 위치 기록, 아내 김 씨의 이동 흔적. 형사들은 김 씨의 휴대전화 위치 로그 중 삭제된 기록 일부를 복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복구된 이동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보여줬습니다. 21된 36트, 21된 서11 사이. 휴대전화가 화장실 방향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주방으로 내려온 흔적. 평범한 이동이라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이 시간은 이웃이 말한 얼씨 전후의 언쟁 비명소리 직후였고 또 다른 이웃의 얼씨 40분쯤 장시간 물 내려가는 소리와도 이어졌습니다. 형사들은 이 시간대에 세척이나 정리 작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5. 아내의 진술은 다시 균열을 드러낸다. 형사들은 복구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김 씨에게 다시 사실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얼씨부시에서 이비씨 사이 카메라 앱이 여러 번 실행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당신 휴대전화로 누군가에게 빨리 들어오라는 메시지가 전송된 흔적이 있는데 누구에게 보낸 겁니까? 그런 메시지를 보낸 적 없습니다. 김 씨는 여전히 부정했지만 표정이 처음과 달리 뚜렷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얼씨비씨 이후 집안 이동 기록에 대한 질문에서는 연신 물을 마시며 시간을 끄는 모습을 보였고 형사들은 그녀가 심리적으로 압박받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6. 국과수의 추가 분석. 2가지 열처리 패턴. 그날 오후 국과수는 또 하나의 예비 보고를 전달했습니다. 주방 냄비 속 조직에서 2가지 서로 다른 열처리 패턴이 확인됨. 이는 동일 조직의 단순 가열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각 또는 서로 다른 형태의 가열 과정이 존재했음을 의미. 형사들은 즉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습니다. 조직이 최초로 가열된 시각, 이후 다시 가열된 시각. 가열 방식의 차이가 존재, 즉 누군가가 2번 이상 조리기구를 사용해 조직을 처리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는 단순 은폐 시도가 아니라 여러 번의 진행된 조치가 있었음을 암시했습니다. 7. 사건의 흐름은 점점 더 제3의 인물로 수렴한다. 김 씨의 휴대전화 복구 결과, 메신저 파편, 갤럭시 A32 미등록 기기, 여성 DNA, 그리고 헝겊해소의 이중 혈액 반응.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공통된 질문을 향했습니다. 그날 밤, 이 집에는 김 씨와 남편 외에 또 다른 여성이 있었는가? 아직 누구라고 특정할 수는 없었지만 형사들은 수사를 다음 단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제3의 여성 후보군 전수조사. 건물 입주민, 가족, 지인, 회사 주변 인물, 그리고 최근 김 씨와 접촉한 모든 여성의 위치 기록, 카드 사용, 출입 로그를 검증하는 전면적인 신원 대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사건은 이제 부산 사하구 부부 은폐 사건, 제3의 인물 개입 가능성이 있는 중배 감력 사건으로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형사팀은 새로운 단서를 얻게 됩니다. 건물 뒤편, CCTV 사각지대에 설치된 쓰레기장 컨테이너에서 의문의 여성용 스카프 한 장이 발견되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11월 6일 오전 9시 10분, 사하경찰서 강력 1팀은 건물 뒤편 공용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여성용 스카프 1장에 대한 감식 보고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스카프는 짙은 와인색으로 평소 30도 40대 여성이 자주 사용하는 브랜드 제품이었으며 모서리 일부가 찢겨 있었고 표면에는 미세한 젓갈색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스카프가 발견된 위치가 관리인도 잘 모르는 CCTV 사각지대 구역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그곳에 버린 것으로 보였습니다. 예, 스카프에서 검출된 2가지 흔적. 국과수의 예비 보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스카프의 섬유에서 여성 DNA 소량 검출, 얼룩 성분에서 미량의 혈액 반응, 표면에서 화학세제 잔여물 검출. 형사팀은 이 스카프가 배수구에서 검출된 여성 DNA와 동일 인물의 가능성을 즉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스카프의 상태는 다음의 정황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혈액 반응은 이미 씻겨 힘이, 그런데도 화학세제 잔여물이 농밀, 일부 섬유가 강한 마찰로 인해 손상. 이 누군가가 스카프를 강하게 세척하려다 실패한 뒤 증거를 감추기 위해 서둘러 버렸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때 형사들은 스카프의 색상, 브랜드, 디자인 등을 기준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제3의 여성 후보군 네로잉 작업. 2. 여성 제3자 후보군 사명 도출. 수사팀은 아내 김 씨와 최근 접촉했거나 건물 주변을 출입한 여성들을 중심으로 초기 후보군을 사명으로 좁혔습니다. 김 씨의 동창 지인 A, 43. 최근 카페에서 2차례 만남 기록. 사고 당일 김 씨의 SNS에서 일금 처리 흔적. 남편 박 씨의 직장 동료 B, 29. 박 씨와 사적 메시지 수신 기록. 사건 닷새 전 박 씨가 B 씨에게 전화한 이력. 건물 바로 위층에 사는 거주민 C, 37. 11월 1일 밤 외출 시간 미확인. 갤럭시 A32 모델을 사용. 과거 김 씨와 갈등을 겪었던 전 직장 동료 D, 41. 갈등 기록 존재. 사건 닷새 전 김 씨에게 전화 시도. 형사들은 이들 사명을 1차 참고인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3. CCTV 사각지대 주변 분석, 흰색 후드 여성. 쓰레기장이 있는 뒤편 구역은 건물 설계상 CCTV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였습니다. 다만 바로 옆골목 CCTV 3대를 조합해 11월 2일 오전 2시 30시까지의 영상을 분석한 결과 형사팀은 한 가지 중요한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28경 흰색 후드, 검은 레깅스를 착용한 여성 인 명이 쓰레기장 방향으로 이동. 약 40초 후 빈손으로 복귀.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식별 어려움. 걸음걸이는 빠르고 주변을 계속 확인하는 모습. 형사들은 이 여성이 스카프를 버린 인물일 가능성에 집중했습니다. 걸음걸이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 해당 여성의 보행 패턴을 사명의 후보군과 비교한 초기 결과 특정 기명과 유사도 63-71%를 보였습니다. 아직 확정하기엔 부족했지만 조사는 점점 좁혀져 갔습니다. 4. 아내 김 씨의 모순된 말. 저는 그 스카프를 본 적도 없어요. 형사들은 김 씨에게 스카프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스카프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제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김 씨의 SNS 사진 중 지난 겨울에 찍힌 사진 한 장에서 문제의 스카프와 같은 브랜드, 같은 디자인의 제품이 발견됐습니다. 김 씨는 해당 사진이 지인의 스카프를 잠시 빌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형사들은 의혹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스카프 브랜드는 각 매장 판매량이 많지 않아 구매자 추적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5. 판매 기록 추적. 이 스카프 2023년에 김 씨가 직접 구매. 경찰은 해당 브랜드 본사에 협조를 요청했고 스카프의 디자인, 패턴 일련 번호를 통해 판매 기록을 불러왔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구매자 김 씨 본인. 구매일 2023년 12월. 매장 부산 광복동 직영점. 결제 수단 김 씨 명의 신용카드. 스카프는 김 씨의 것이 맞았습니다. 스카프가 숨겨진 것, 배수구 여성 DNA, 스카프의 혈액 반응, 모든 조각이 점점 한 방향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6. 여성 DNA의 주인은 누구인가? 형사팀이 군집 분석을 진행한 결과 배수구에서 검출된 여성 DNA와 스카프에서 검출된 여성 DNA는 초기 일치율 92%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즉, 두 DNA는 사실상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문제는 그 DNA가 누구의 것인지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형사들은 4명의 후보군 중 일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을 찾기 위해 비교 표본을 확보하려 했지만 2명은 즉시 협조했으나 나머지 2명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DNA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DNA를 거부한 2명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동청 지인 A, 43. 위층 거주민 C, 37. 특히 C씨는 갤럭시 A32 사용 기록, 사건 당일 외출 귀가 시간대 공백, 그리고 쓰레기장 인근 CCTV 영상의 보행 패턴과 여러 부분에서 겹쳐 형사들은 그녀를 중점 조사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7.
그러나 오후 3시 완전히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다. 사건이 아내 김 씨와 제3의 여성 사이에서 서서히 좁혀져 가던 오후 3시경 국과수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보고가 도착했습니다. 소방 냄비 내 조직 일부에서 남성 DNA가 아닌 여성 DNA가 단독 검출된 부분이 존재. 즉, 냄비 속 구성물은 전부 남편의 것으로 추정된다는 기존 흐름에서 벗어나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조직 일부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정황, 이 새롭게 확인된 것입니다. 형사들은 즉시 결론 내릴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남편뿐이 아닌가? 제3의 여성이 사건 중 부상 또는 사망했는가? 두 사람이 함께 피해자인가? 혹은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 차원인가? 수사는 다시 미궁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국과수의 추가 보고서. 냄비 구성물에서 여성 DNA 단독 검출 구간 존재. 이 한 문장은 사하경찰서 강력팀을 완전히 바른 국면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사가 전제해온 흐름은 단 하나였습니다. 남편 박 씨의 실종, 아내의 은폐 정황, 남편 피해 가능성. 그러나 여성 DNA가 단독으로 검출된 조직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 집에서 발생한 사건의 피해자가 둘 이상일 가능성을 드러내는 결정적 단서였습니다. 형사들은 즉시 이 사건의 구조 자체를 재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여성 DNA가 단독으로 검출된 이유는 무엇인가? 국과수 분석요원은 보고서 말미에 지극히 조심스러운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여성 DNA 단독 검출은 조직 일부가 여성 생체에서 직접 분리된 흔적임을 시사. 남성 DNA와의 혼합 패턴이 확인되지 않음. 이는 다음 두 가지 가능성을 의미했습니다. 여성 피해자가 존재한다. 또는 여성 피해자가 스스로 조직을 남겼다. 여기서 핵심은 단독 검출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단순 접촉이나 혼입이 아니라 원본 조직 자체가 여성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었던 것입니다. 형사들은 즉시 여성 특유의 조직 구조 패턴의 유무 여부가 후속 분석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2. 스카프의 주인이 부상자인지 피해자인지. 배수구, 스카프, 냄비, 세 곳 모두 여성 DNA가 검출되었고 세 흔적은 모두 초기 일치율 92%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제 수사의 중요한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여성은 살아있는가? 사라진 상태인가? 형사들은 우선 스카프의 혈액 반응과 조직 패턴을 토대로 단순 출혈 여부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국과수는 스카프의 혈흔은 이미 물에 장시간 노출, 화학세제 사용, 섬유 손상 등의 이유로 원형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액 성분 중 일부가 열 손상 흔적을 보였다는 점은 냄비의 열 처리 패턴과도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이 지점을 매우 비중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3. 제3의 여성 후보군 중 한 명과 연락 두절. 4명의 후보군 중 건물 위층 거주민 C에게는 점점 의심이 모여가고 있었습니다. 갤럭시 A32 사용자, 사건 당일 21톤 23시 동선 불명, 스카프와 유사한 체형, CCTV 속 흰색 후드 여성과 걸음걸이 유사도 71%, DNA 제공 거부, 11월 3일부터 연락 두절. 실제로 형사들이 C씨의 집을 2번 방문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택배는 사흘째 문 앞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웃에 따르면 C씨는 평소 조용하지만 인사도 하고 연락 두절될 사람이 아닌데 라는 증언도 확보되었습니다. 형사들은 이 순간부터 사건이 남편 실종 사건이 아닌 2명이 동시에 사라진 사건일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4. 아내 김 씨의 또 다른 모순. 형사들은 김 씨에게 C씨에 대해 물었습니다. 위층 C씨와 왕래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거의 모릅니다. 그러나 김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는
C씨의 번호가 삭제된 연락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10월 29일과 10월 31일 두 사람의 휴대전화는 동일 와이파이 존에 2회 연결된 기록도 복구되었습니다. 형사들은 사실상 두 사람이 적어도 일주일 내 최소 2번 이상 접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왜 거짓말을 했는가? 둘은 어떤 관계였는가? C씨의 DNA는 왜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가? 5. 11월 1일 밤의 재구성. 아내, 남편, 여성 C. 세 사람의 충돌. 형사들은 지금까지 확보한 정보를 정밀 타임라인으로 재구성했습니다. 20대 오심. 김 씨 휴대전화에서 집으로 들어오라는 메시지 파편 기록. 제3의 여성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 20일 된 오후. 김 씨 휴대전화 카메라 앱 첫 실행. 첫 충돌 직후 상황을 기록. 20일 된 12. 남편 박 씨 귀가. CCTV 최종 기록. 20일 된 17. 등록되지 않은 갤럭시 A32 기기가 공유기 연결. CC 기기일 가능성 매우 높음. 20일 된 19. 휴대전화에서 영상 촬영 기록. 사건의 핵심 구간. 20일 된 26. 남편 휴대전화 마지막 신호. 20일 된 40투 22경. 화장실에서 장시간 물 흐르는 소리. 세척 작업 시점과 일치. 20일 된 14. 미니 카메라 삭제 시간. 세 사람의 동선은 마치 하나의 패턴처럼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이 시점에서 세 사람의 충돌이라는 가설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6. 하지만 정확히 무엇이 벌어졌는가? 형사들은 다음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여든, 남편 박 씨, 사망. 여성 C, 부상 또는 사망. 여든, 구간이 존재하므로 가능성 있음. 요된, 남편 박 씨, 사망. 여성 C, 사건 가담 및 은폐. 카메라 삭제, 스카프 버린 정황 가능. 여된, 남편 박 씨, 플럭 여성 C. 두 사람이 모두 피해자. 냄비에서 남성 여성 열처리 패턴이 각각 검출. 아직 어떤 시나리오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더 이상 단순한 부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7. 이 시점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조사 기록과 현장 감식 결과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층위의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남편 실종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지금 세 사람의 충돌 혹은 두 명의 실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몰입감 높은 조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8. 그리고 형사팀은 결정적 장면을 확인한다. 11월 7일 오전 10시 30분 CCTV 복구팀이 미니 카메라 삭제 영상의 손상된 구간 일부를 재처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장면에는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두 명의 여성이 격하게 언쟁하는 실루엣이 짧게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형사들은 직감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두 사람의 싸움이 아니었다. 미니 카메라에서 복구된 손상 영상은 길이가 불과 6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6초가 형사팀에게 던진 의미는 사건 전반을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녹화 영상은 종이 조각처럼 보이는 물체가 일부 렌즈를 가리고 있어 프레임의 절반이 흐릿했지만 남은 절반에는 분명히 두 여성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서로 가까운 거리에서 언성을 높이는 움직임, 한 여성의 팔이 상대방을 밀치는 듯한 동작, 그리고 테이블 쪽으로 뭔가 넘어가는 짧은 흔들림.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형사팀은 영상 속 체형, 움직임, 선 굵기 등을 근거로 두 여성이 각각 누구일 가능성이 높은지 세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1. 영상 움직임 분석. 두 사람 모두 성인 여성. 형사들은 영상의 실루엣 분석을 위해 경찰청 디지털 분석실의 보행 체형 비교 알고리즘을 활용했습니다. 초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왼쪽 인물, 키 약 155터 162cm, 어깨가 좁고 팔 동작이 작음, 움직임 패턴이 아내 김 씨와 78% 일치. 오른쪽 인물, 키 약 165터 172cm, 움직임이 빠르고 팔 길이가 김 씨보다 확연히 긴, 갤럭시 A32 사용 가능성이 있는 위층 거주민 씨와 82% 유사. 이는 결정적 단서는 아니었지만 형사들은 충돌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2. 영상 속 배경음 분석. 세 번째 소리가 있다. 영상 복구팀은 자녀 음성 트랙도 분석했습니다. 초기 분석에서 다음과 같은 음향 패턴이 확인되었습니다. 여성 2명의 언성이 겹침, 약 0.5초간 낮고 짧은 충격음 존재, 그 이후 이어지는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멈칫하는 정적. 문제는 충격음이 사람의 발걸음도,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도 아닌 둔탁한 접촉음이었다는 점입니다. 감식반은 이를 신체 일부가 테이블 혹은 벽면과 닿았을 가능성이라고 분석했습니다. 3. 김 씨의 진술은 또다시 무너진다. 형사들은 복구된 영상을 근거로 김 씨에게 영상을 직접 보여주지 않은 상태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11월 1일 밤, 집안에서 다른 여성과 말다툼을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신과 키가 비슷한 여성이 가까운 거리에 서 있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본인의 모습일 가능성 없습니까? 저는 혼자였어요. 김 씨는 계속 부인했지만 질문이 이어질수록 눈동자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손끝의 긴장도 높아졌습니다. 형사들은 그녀가 해당 장면을 알고 있으면서도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4. 여성 C의 행적. 사흘 전부터 연락 두절. 이 시점에서 형사들은 제3의 여성 후보 중 C 더욱 집중했습니다. 사건 다음날부터 연락불련, 직장에도 출근하지 않음, 집 문은 닫혀 있고 매부 인기척 없음, 택배는 계속 쌓여 있음, 통신사는 11월 3일부터 기기 신호 없음. 이 모든 상황이 자발적 잠적이라기보다는 의도적 은폐 또는 강제적 실종을 더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형사들은 C씨가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투는 또는 그중 둘 모두일 가능성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5. C씨의 가족이 제출한 결정적 제보. C씨의 언니가 경찰에 제출한 자료는 사건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틀어버렸습니다. 제보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0월 31일 밤, C씨가 언니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 내일은 김 집에 가야 해. 그 사람이 오늘 또 연락했어. 여기서 김은 바로 아내 김 씨의 이름과 일치했습니다. C씨가 왜 김 씨의 집에 방문해야 했는지, 무슨 역할을 맡고 있었는지, 그리고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건 당일 두 사람의 접촉은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6. 김 씨의 집안에서 발견된 세 번째 컵. 현장 감식반은 집안을 다시 한번 정밀 검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실 테이블 아래로 굴러들어간 머그컵 1개를 발견했습니다. 컵 입구에서 여성 DNA, 컵 손잡이에서 남성 DNA, 컵 표면 일부는 닦인 흔적, 컵 바닥에는 고온 접촉으로 인한 변색. 문제는
그 컵은 집안의 다른 컵들과 디자인과 제조사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형사들은 즉시 이 컵이 CC가 가져온 것이 아닌가? 라는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만약 이 컵이 CC의 것이라면 CC는 11월 1일 밤 집안에 있었다. 마찰 충돌 과정에서 부상했을 가능성, 혈흔 및 여성 조직 흔적이 그 결과일 가능성. 이렇게 사건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7. 냄비 속 여성 DNA, 2개의 시간차 패턴. 국과수는 냄비 속 여성 DNA 단독 조직에서 시간차를 보이는 2가지 열 처리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열 처리, 조리기구의 짧게 노출, 조직의 표면만 손상된 패턴. 두 번째 열 처리, 깊은 열 손상, 일정 시간 이상 고온에 노출된 패턴. 국과수는 이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여성 조직 일부는 사건 도중 또는 직후 한번 손상된 후 나중에 다시 고온에 장시간 노출된 정황이 있음. 즉, 사건 중 충돌로 여성이 부상, 이후 조직이 분리, 다시 열 처리. 이 흐름이 매우 설득력 있게 이어졌습니다. 8. 형사팀의 3가지 최종 가설. 현재까지의 모든 정황을 기준으로 형사팀은 다음 3가지 가설을 집중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 박씨, 사망. 여성 C,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 아내 김씨, 은폐, 단독 실행. 예를 들면 남편 박씨, 사망. 여성 C, 사건 가담 후 현장 이탈. 아내 김씨, 플러스 공동은폐. 예를 들면 남편 박씨, 플 여성 C 모두 피해자, 김씨 혼자 또는 다른 인물이 은폐. 이 3가지 가설 모두에서 한 가지 공통점이 뚜렷하게 남았습니다. 11월 1일 밤 집안에는 최소 2명의 여성이 있었다. 그리고 현재 그중 1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9. Part 8. Engagement Reminder. 여기까지의 수사는 단순한 부부 사건의 차원을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남편의 실종, 여성 C의 행방, 그리고 은폐 정황까지 사건 전체가 서로 얽히며 점점 복잡한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 깊은 진실을 확인하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조사팀의 다음 보고에서 사건의 실체가 한층 더 드러날 것입니다. 10. 그리고 형사들은 또 하나의 물건을 찾는다. 11월 8일 오전 건물 하수구 정비팀이 고지대 배수관을 점검하던 중 작은 금속성 물체 하나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물체는 남편의 실종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11월 8일 오전 11시 40분 사하구 하수정비팀은 지상 1층 지하 배수로를 연결하는 고지대 수평 배수관을 청소하던 중 관 내부에서 비정상적으로 단단한 금속성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직원은 즉시 경찰에 연락했고 강력 1팀은 현장을 봉쇄한 뒤 감식반과 함께 금속 물체를 회수했습니다. 그 물체는 손바닥만한 크기의 스테인리스 재질 조각이었고 모서리 일부에는 날카로운 날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감식반은 즉시 주방 칼의 일부 파손 조각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날카로운 금속 조각은 사라진 대형 주방 칼과 직접 연결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1. 칼 조각에서 검출된 혼합 DNA. 칼 조각의 표면을 분석한 국과수의 예비 보고는 형사팀을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금속 조각 표면에서는 다음 2종류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남성 DNA, 남편 박씨와 일치율 매우 높음. 여성 DNA, 배수구 스카프 DNA와 초기 일치율 94%. 이 조각은 남편과 여성 C 모두가 동일 칼에 접촉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즉, 이 칼은 한 사람만을 향한 도구가 아니라 사건 중 최소 2사람에게 연관된 증거라는 뜻이었습니다. 2. 칼이 왜 파손되었는가? 국과수의 해석. 국과수 금속 분석 전문가는 칼 조각의 파손 형태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칼이 단단한 구조물, 세라믹, 금속, 바닥과 강하게 충돌한 흔적이며 단순 조리 중 파손되기 어려운 형태. 즉,
칼이 격렬한 충돌 과정에서 손상되었다는 것입니다. 형사들은 이 분석을 근거로 칼이 사건 도중 이를 공격에 사용되었거나 이의 방어 과정에서 부딪혔거나 스몬 혹은 두 상황이 모두 발생했을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칼 조각이 배수관에서 발견된 것은 은폐 과정 중 부러진 조각이 배수구를 통해 이동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배수구 여성 DNA와도 흠이 이어졌습니다. 3. 복구된 압력 흔적. 두 명이 동시에 붙잡았다. 칼 손잡이의 미세 압력 흔적 분석 결과 형사들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손잡이 전체에 걸쳐 두 가지 서로 다른 압력 방향 패턴이 존재. 하나는 성인 여성의 힘으로 추정, 다른 하나는 더 큰 압력, 즉 성인 남성 힘과 유사. 압력 패턴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간하게 암시했습니다. 칼을 두 사람이 동시에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과정이 있었다. 즉, 한 사람은 칼을 쥐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칼을 맞거나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 분석만으로도 남편이 일방적 피해자라는 기존 가정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4. 거실 바닥에서 추가로 검출된 섬유. 여성 C의 흔적 강화. 감식팀은 거실 바닥의 소파 옆 틈에서 미세한 섬유 조각 2개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분석 결과 스카프와 동일 브랜드의 섬유 패턴. 일부는 강한 마찰로 인한 천 손상 흔적. 미량의 혈액 단백질 구성 검출. 이 섬유 조각과 하수관에서 발견된 칼 조각이 시간대적으로 결합되면서 형사들은 다음과 같은 강한 가설을 세웠습니다. 거실에서 남편 박 씨와 여성 C 사이에 직접적 충돌이 있었다. 이는 복구된 영상 속 두 여성의 언쟁보다 앞선 시간대일 가능성이 있으며 여성 C가 이미 부상을 입었거나 적어도 물리적 충돌에 관여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됐습니다. 5. 김 씨의 행동. 왜 두 사람을 모두 숨기려 했는가? 형사들은 아내 김 씨에게 다시 3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삭제된 연락처에 C 씨가 있었습니까? 왜 스카프가 쓰레기장에 버려졌습니까? 두 사람과 동시에 충돌한 적 있습니까? 김 씨는 여전히 모든 사실을 부인했지만 진술은 점점 더 흔들렸습니다. 특히 스카프 구매 사실을 제시했을 때 그녀는 10초 이상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형사들은 이 침묵 자체가 어떤 형태의 은폐, 그것이 남편이든 여성 C든 그 중심에 김 씨가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고 보았습니다. 6. 국과수의 종합 의견. 2개의 사건이 겹쳤다. 11월 9일 저녁, 국과수는 모든 분석을 통합해 아주 조심스러운 종합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주방 냄비 배수구, 스카프에서 검출된 조직은 동일 여성으로 추정되며 칼 파손 조각에서 남성 여성 DNA가 함께 검출. 이는 2개의 독립적 충돌이 같은 시간대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음. 즉, 남편 박 씨와의 충돌 1회, 여성 C와의 충돌 1회. 두 충돌이 거의 동시에 그리고 같은 공간에서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형사들은 이 결론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최종 가설을 도출했습니다. 7. 최종 가설, 수사 종료 시점의 공식 가설. 사건 당일 밤, 여성 C는 김 씨의 호출을 받고 집에 방문. 이후 남편 박 씨가 귀가. 세 사람 사이의 언쟁, 물리적 충돌 발생, 칼 파손, 여성 C가 부상 혹은 실신, 박 씨 또한 부상 또는 사망. 김 씨는 혼란 속에서 두 사람을 방치했거나 이후 은폐 시도를 감행. 조직 일부는 세척 과정에서 배수구로 유입, 일부는 냄비로 이동. 여성 C는 이후 실종 상태. 그러나 이 모든 가설은 증거 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능성일 뿐 사건의 완전한 진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8. 형사팀은 수사를 멈추지 않는다. 11월 10일 새벽, 경찰은 여성 C의 가족 요청과 증거 일치 상황을 근거로 여성 C의 실종 신고를 공식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김 씨는 사체 훼손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여전히 남편도 C 씨도 내가 건드리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실체는 아직 남아있는 여러 증거들과 C 씨의 행방이 밝혀져야 온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시즌 1 종료 멘트. 본 사건은 지금도 경찰 기록 속에서
미완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남편 박 씨의 행방, 여성 씨의 실종, 그리고 아내 김 씨의 은폐 정황까지 모든 조각이 맞춰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수사 기록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사건의 후속 조치와 새로운 증거들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